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연초 대비 꽤 많이 올랐고 저번 주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6,000을 돌파할 뻔했습니다. 재작년에 미국 증시 가장 좋았을 때가 17,000을 터치할 뻔했거든요. 그때에 대비해서 100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5000포인트가 반등을 하고 1000포인트 남았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그때는 유동성이라도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유동성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금리 인상 중단 정도의 호재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냐. AI라던가 미국의 7개 주식들 위주로 올랐는데 이게 아직까지 분위기가 다 전파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수들 전체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한계다, 이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고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떠나서 재료들을 하나씩 나눠보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가 결정이 돼요. 관건은 마지막 금리 인상 아니겠는가 하는데 대부분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드워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0.25% 금리 인상을 99%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금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첫 금리 인하를 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주식과 무슨 연관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변곡점이잖아요. 이럴 때는 뉴스만 봐도 안 되고 그냥 파월의 말만 봐도 안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변곡점을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 투자를 먼저 앞서 나갈 수 있고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곡점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그냥 계속 증시가 나쁠 거라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상반기에도 금리를 계속 올렸으니까 증시는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변곡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파티장이 흥겨워요. 계속 음악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점점 모이죠. 중반이 넘어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다 돼가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계산서를 끊어야 되거든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티는 계속 흥이 올라가는데 끝물이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죠. 이게 변곡점이에요. 이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금리, 환율, 그리고 채권. 그래서 금리, 환율, 채권이 주식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언젠가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처음 볼 현상이에요. 몇 달 뒤에 벌어지겠지만. 그러면 누가 돈을 버느냐? 채권이 돈을 벌어요. 어차피 내릴 게 확실하다면은 지금 사는 게 돈 버는 길이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채권 금리가 내려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채권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냐 조금 오를 거냐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간에 많이 오를 거라 보진 않아요. 그러려면은 증시에 충격이 빵 하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 위기가 크게 오고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급하게 낮추면서 채권 가격이 튀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되 아주 많이 오르진 않는 상황. 채권 투자가 아니라 다른 걸 봐야 되겠죠.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채권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대출금리가 내려가요. 연준이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개인과 기업들은 대출금리가 먼저 내렸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는 부담이 줄어들면은 투자가 늘어나죠. 고용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나요.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죠. 바닥을 찍고 나면은 큰 위기가 연달아 오기는 또 어려워요. 보통 바닥을 찍고 나면은 다음번 바닥이 오진 않을 거다. 이거는 반등이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 자산 가격이 지옥에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위험 자산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죠. 이제 투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보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약달러 현상이라 표현을 합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고 주식 신흥국으로 투자가 들어가요. 달러 지수는 저번 주에 100을 깨고 99까지 갔었다가 주말에 다시 오르면서 100을 넘겼죠. 하지만 1년으로 보면 작년 10월 위기 이후 달러 가치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유로와 파운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엔화는 이번에 예외로 약세가 되고 있지만 이건 시간의 문제지 엔화도 강세로 돌아설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투자로도 돈을 벌고
엔화 강세로 환차익까지 돈을 벌겠다, 이런 전략이죠. 특히 약달러에서는 아시아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빼고는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이죠. 과거에는 이러면은 중국으로 돈이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만큼 중국 시장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연준의 정책이 금리 상단을 막고 약달러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약달러가 오면은 미국의 내수 기업보다는 수출 기업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은 S&P 500 지수가 오른 게 아니라 해외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가 오면은 달러 지수는 더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과도하게 뿌린 달러를 급하게 거두니까 일시적으로 달러 지수가 크게 오른 거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뿌린 달러를 회수하지는 못했거든요.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환차익 순풍을 받게 돼요. 반면에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서 내수로 파는 기업들은 마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품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나겠죠. 생각보다 인플레가 빠르게 안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인플레가 잘 안 잡히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도 못하겠죠. 완만한 경기 회복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물가도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새로운 뉴 노멀 상태가 되겠죠. 오히려 이게 더 증시에 좋은 효과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경제에서 보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인플레가 잘 안 잡히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크게 먹는 전략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서 급하게와 완만하게는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급하게 바뀌는 금리 환율은 기업들이 대처를 하기 어렵지만, 완만하게 바뀐다? 가격 인상을 하거나 재고를 조정하거나 투자를 조정해서 마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 대형주, 칠공주라 불리는 기업들 주가만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와 아마존은 PER이 60배가 넘습니다. 엔비디아도 50배 수준이고, 메타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 퍼가 구글과 같이 20배 수준이에요. 증시가 저번 주에 조정을 받은 이유는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에 발표할 소비자 물가도 수치가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저번 달 3.0%에서 더 하락해서 2%를 보면 좋겠지만, 인플레이션 나우의 데이터처럼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에너지 가격을 보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유가라던가 천연가스 모두 다시 오르고 있는데,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벌써 올랐어야 정상이겠지만 중국이 예상외로 경기 침체가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경기가 제대로 회복됐다면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고,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 거세서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되겠죠. 미국의 소비 여력이 살아있냐 없냐가 앞으로 이제 고금리, 고물가를 이겨낼 수 있냐 없냐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가 100% 수준으로 소비를 할 여력이 있습니다. 대출 이율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만큼 소비를 하기 어렵죠. 한국도 요새 장사가 작년보다 훨씬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국 곳곳에서 듣고 있는데, 한국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서 버티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빠르게 올렸다면 대출금리도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PF 문제로 간당간당 하거든요. 중국의 데이터는 미국보다 적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부채만 놓고 나온 데이터고, 실제로 가계부채는 훨씬 심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데이터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지, 대출 이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벌 것인지,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곡점에 있을 때는 작년에 벌었던 주식이 안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주식이 오릅니다. 올해 새로운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하나의 주식만 사고 오래 버티면 된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지금 보면은 천연가스에 베팅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힐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결국은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는 예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올 하반기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년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버핏이 투자하는 타이밍이 남들보다는 좀 한 박자 빠릅니다. 일본 상사 주식을 산 것도 2020년이었고 그게 효과를 본 게 2022년이었거든요. 2년 뒤에 사도 되는 주식을 생각보다 빨리 샀던 거죠. 버핏이 어떠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보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